2022년 2월 4일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인은 과거 방송 도중 남성 혐오 제스처를 취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으로 온라인상에서 지속된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후 1월 말경 그녀마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초 커뮤니티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함께 그녀를 극단으로 내몬 것은 일부 남성 유튜버들의 공개 저격이었습니다. 신상을 캐고 확증 편향적으로 사실관계들을 뒤틀었으며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기에 이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터넷 방송 채널은 구독자가 13만 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팬들만으로는 그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의 갑질과 이재명의 횡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A씨가 폭로한 내용들을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보의 이유가 A씨의 사적인 앙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을 반박할 이재명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없자 그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한편으로 논점과 상관없는 제보자의 의도 등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퍼뜨린 거짓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을 거쳐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되어 공익제보자 A씨에게 날아가 꽂힙니다. 이 또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제보를 결심한 이후 자신의 커리어를 잃었고 이재명의 측근들로부터 압박과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폭로를 결심하면서 이미 각오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몰린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공익제보자를 거짓과 음해로 더욱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4.4 5.입 경선으로 이재명을 추대한 뒤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이동호의 군 복무 특혜가 밝혀진 뒤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엔 공정이 없습니다. 몇몇의 이익만을 위한 대장동 개발 뒤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엔 공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선동과 날조로 말살하려 드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엔 사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도 패보를 후벼 파는 인트로를 작성해 주신 호구맨님과 함께합니다. 호구맨입니다. 왜요? 왜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린 그런 그 자화자찬성 발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고 제가 호구맨님을 칭찬해드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뭐 칭찬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쓴소리를 서로 예. 상호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저는 그 발전적인 건전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하면 되죠. 옛날에 밴드 할 때도 너 잘했다 소리 해본 적이 없어. 무대에서는 하면 안 되죠. 기타나 드럼한테 뒤에서도 술 먹고 개새끼야 그러고 맨날 네가 못했네 내가 못했네 맨날. 그렇죠. 그게 바람직스러운 거죠. 맨날 싸우기만 했지. 그러니까 뒤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 앞에서도 안 해. 예, 뭐 한 주간 이슈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이 김혜경 폭로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쓸려간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뭐 한 주 이슈를 이제 매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량을 덜어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김혜경 이슈 쪽에 집중을 했는데 정리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가 방송 방침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대본의 어떤 방향성이니까 방송의 방침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이 메이저 이슈들은 어차피 우리가 안 다뤄도 데일리로 계속 지금은
언론에서까지 다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백브리핑이나 정치 신세계 같은 데서 잘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인 이슈들은. 네네.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보면 김의겸 이슈 이외에도 같은 날에 터진 민주당의 어떤 마이너 비상대적으로 마이너지면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이너도 아닌 그런 굵직한 이슈들이 꽤 많았는데 묻혀버렸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같은 날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모든 이슈에 다. 그러니까 좀 뒷전로 밀려났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찝어가지고 짚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이슈가 이렇게 막 정말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는다면은 주간 이슈 정리할 때 이렇게 딱 굵직한 거 그러니까 메인 이슈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논평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주류적인 메인 이슈들은 데일리에서 잘 짚어주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청취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얘기하는 거 청취자분들 모르신 내용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매일매일 막 거기다 SNS에서 이걸 재생산하는 역할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걸 주워야죠. 네. 예. 지금 홀린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이 블루오션을 새로 파 올릴 수 있죠. 다만 근데 이제 김혜경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여기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공익제보자 A 씨의 어떤 그 안위 문제하고도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어찌됐든 간에 다루긴 다뤄야 될 겁니다. 다루긴 다뤄야 되겠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짧게 요약해가지고 다른 꼭지들이랑 비슷한 비중으로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압축하는 게 쉽진 않겠지. 네. 근데 어떻게든 압축을 해가지고 다른 꼭지랑 비슷한 이슈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놓쳐버린 것들 이 휩쓸려 가버린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건져가지고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한번 네,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없는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죠. 없을지도 모르는 능력. 대체로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영국 중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원 계좌를 통해서 딱딱이 남양주님, 강동억님, 웰컴퓨터님, 우공이사님, 달탄양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웰컴퓨터님이 도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거 이제 광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주에 그 제가 채팅방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PC를 그 잠깐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원래 작년에 제가 쓰던 PC가 10년이 넘은 PC였는데 이거 막 작년에 맛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잘 버티셨습니다. 네, 한동안 10년 동안. 이거 저기 PC 막 가는 바람에 대본 다 그동안에 써놓은 것들이랑 파일 백업해놓은 것도 다 날려먹을 뻔하고 그랬었는데 그 소리를 냈다니면 이 저기 웰컴퓨터님이 저한테 이게 메인보드랑 CPU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그 파워선 갈아 끼우고 하는 그거를 해본 적도 없고 저 컴퓨터 조립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네. 부품만 이제 몇 개 갈아 끼워본 적이 있어도. 그래서 이거 괜히 또 갈아 끼운다고 하다가 내가 이거 구멍 잘못 맞춰가지고 말아먹거나 하면은 난리다 싶어가지고 짱바가 났었는데 지난주에 또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PC가 막 버벅대고 막 다운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몰라 그러고 날리면 날리는 거지 그러고 확 갈았는데 갈고 났더니 작업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아주 정말 쾌적한 그 대본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웰컴퓨터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네.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저희 에피소드 이제 올라가고 난 뒤에 팟빵에 바비냐옹님께서 요청을 하나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사드 발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달라.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드라는 거부터 이제 좀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이해가 쉽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 사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드는 THAAD 이거 이제 저기 최강욱의 S로 시작하는 만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네, TH입니다. 사드입니다. 사드.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 네, 그러니까 고고도에서 이제 유격한다는 그런 의미죠. 터미널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어로 풀면은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미사일 잡는 다른 무기들 있잖아요. 일단 뭐 패트리어트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 천군 같은 걸로 이제 그 미사일 요격하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비행기 잡는 거랑 미사일 잡는 걸 병행을 하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니까 예. 하늘에서 날아오는 건 뭐든지 일단 레이더에 잡히면 맞추겠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는데 사드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미사일만 잡을 생각으로 탄도 미사일만 잡을 생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미사일이 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예전에 그 걸프전 때 사용됐던 뭐 스커드 그런 미사일을 잡는 용도는 아니죠. 스커드는 그냥 이제 스커드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미사일은 아니고 이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상층권 뚫고 거의 그 외기권까지 갔다가 네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그 미사일 잡는 용도죠. 네네네네. 이건 이제 그 요격 방식은 적외선 추적 직접 타격 방식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적외선 추적은 이제 말 그대로 적외선으로 그 목표물을 추격하는 거고 직접 타격 방식은 사드는 미사일이라고 돼 있는데 안에 그 폭약은 없어요. 네네.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탄도 미사일을 떨구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미사일은 어떤 식으로 전용을 해도 공격용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폭발은 안 하니까 네네. 그냥 충격 에너지로 이제 꽝 들이받아가지고 탄도 미사일을 떨구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탄도에 화약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그 미사일이 탄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뭐 화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핵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핵이 들어있고.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진입 속도가 그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낙하 진입 속도가 거의 한 초속의 마하 8에서 10 그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음속에 이제 네. 10배에서 10배. 그 상태니까 뭐든 슬쩍 갖다 박기만 해도 굉장히 큰 충격이 가해지겠죠.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싣고 있는 게 핵탄두나 아니면 네. 이제 뭐 화학탄두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고폭탄 같은 걸 싣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를 공중에서 피해 없이 떨구려면은 폭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충돌해가지고 그 추진체만 작살내가지고 얘가 제대로 폭탄으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터뜨려 버리면 또 이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고도 요격체계라고 하는데 요격 고도가 40km 이상, 40km 이하에서는 그 요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 40km 이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이쪽에서 빵 쏴가지고 40km 넘는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그걸 목표로 한 이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격 대상 근처까지는 이게 그 레이더가 이제 요격 그 지시를 해줘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30km 부근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레이더가 아니고 미사일에 달린 적외선 적외선 센서로 추격을 해가지고 떨구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유도랑 적외선 유도를 이제 병행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게 이제 그 적외선 그 감시 장비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게 40km 이상으로 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성층권이랑 중간권 사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이제 공기 밀도가 굉장히 낮죠. 네, 낮죠. 네,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공기 밀도가 낮죠. 네. 그래서 낮긴 한데 이 그 목표물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기권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을 받아요. 마찰 일이 생겨요. 열을 제법 예. 받아 있는 상태고 그 열이 점점 커지고 네.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네.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사드 미사일은 공기가 희박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마찰이 점점 적어지는 네. 그런 공간으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 추적하기가 용이하니까 예. 한 2-30km부터는 열 추적을 써가지고 잡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드가 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레이더 때문인데,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근데 레이더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기에는 감시 범위가 600km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재원표 나중에 드러난 거로는 미군 발표를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봐도 감시 범위는 한 1000km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X밴드 레이더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감시 범위가 넓은 네. 레이더. 광대역 레이더 뭐 그런데 네, 네. 그 600km는 이제 실제로 그 목표물 유도할 때 네. 미사일 쏘고 나가지고 목표물까지 가는 이제 그 미사일의 경로를 유도할 때가 한 600km 정도의 이제 그 반경을 가지고 실제로 감시하는 범위는 1000km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태클을 걸면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1000km도 뻥이다. 1700km다 감시 범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주에서
1700km 자로 쭉 되어 보면은 중국 동해안 쪽 네. 그쪽은 거의 다 커버가 되거든요. 사실상. 자, 그래서 이제 사드의 개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작년 7월 14일 이제 윤석열이 처음 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때 사드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 중국이 이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은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먼저 철수를 해야 된다. 이거 옳은 지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옳은 네. 지적 같아요. 예. 상호적으로 그렇죠. 니네도 들여다 보는데 네. 레이더로 네. 우리가 X밴드 레이더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얘네 그리고 뻑하면 그 한동안 뭐야 서해 쪽에 전투기 띄우고 저기 뭐 초계기 띄우고 폭격기 띄우고 뭐 계속 그 도발해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중국 니들부터 똑바로 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상호적인 거니까요. 네. 예. 여다음 발언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이 발언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윤석열이 좀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발언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데 이건 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한국의 외교 안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변수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좀 맞지가 않죠. 우리가 보는 입장이랑 그렇죠. 지금 역대급으로 한미 관계가 가장 공고한 시절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 관계가 가능하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 말을 문재인 정부 비판 논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하고 그쵸?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인식의 한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지층 포섭을 위한 어떤 비판적 논조로 봐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꽤 바른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비판 용도로 쓴 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작년 11월 12일에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또 사드 얘기를 했어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북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또 정치적인 그 어떤 면도 고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론도 쓰겠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대북 관계에서 조금 위험하다 싶은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게 이제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이것도 앞서서 그 얘기했던 그 한미 동맹 관계를 오해한 거와 똑같이 뭔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대북 외교에 있어서 네. 이거를 성과라던가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굉장히 비틀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 네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뭐 다소 이제 그러니까 과격해 보이는 표현들이 이 이제 주종 관계 같은 그런 표현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인 기조는 뭐 사실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군사적 우위를 한국이 계속 우위를 점하면서 외교까지 병행하는 이제 투트랙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지지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저거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는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인 윤석열의 인식 자체는 별로 이제 틀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그 21대 총선쯤에 그러니까 2020년이죠. 네.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 때 네.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 뭐 한국도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 뭐 그런 정말 택도 없는 소리가 그렇죠. 나오던 시절에 비하면은 그렇죠. 상당히 발전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논조를 정부 비판적인 의미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방향성 자체는 되게 세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자 이제 이어서 2월 3일 방송 3사 대선 후보 이제 그 사자 토론 때 지난주 사장 토론 때 이제 했던 이야기 보면 이제 이재명이 질문을 합니다.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한 데는 해당이 없다. 뭐 그러면서 왜 다시 설치해 중국 반발을 불러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답하기를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통 대륙간 탄도 그러잖아요. 네. 그 대륙 사이로 이제 말 그대로 넘기려고 그렇게 바다를 넘겨서 그렇게 쓰는 무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은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이거를 고각으로 그 옛날에 그 포트리스 게임 아시죠? 네네네. 대포 쏠 때 보면 고각으로 쏘잖아요. 거의 90도에 가깝게 바짝 세워가지고 그렇죠, 근거리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해서 높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떨구면 그만큼 요격하기는 힘들죠. 일반적인 요격 체계는 못 잡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그렇게 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윤석열이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재명이 이거 태클 건 거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드 배치할 때 그때 이제 반대 측 주장을 펼쳤던 이쪽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의 군사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빌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드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랬지만 사드라는 거는 대북용이 아니다. 네, 대북용 방어 체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김종대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고각 발사 하면 할 수 있고 그런 그런 경우 같으면 이 사드로 막는 게 일차적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상주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상주에 배치되어 있는 게 그게 지금 미사일이 8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미군 포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방어 체계를 탄탄하게 많이 갖춘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건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우린 누구 공격하려고 이거 갖다 놓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배치 위치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뭐 경상도든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수도권이라고 치면은 그럼 자기 지역 방어해야 되니까 사드가 실제로 배치가 되면은 레이더 전자파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민폐가 갈 수는 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자기 지역 방어하려면 그쪽 지역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 방어하는데 지방에 따가서 그쪽 지방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뭔가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어서 또 심상정이 이제 또 윤석열한테 묻기를 이제 사드는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개성쯤에 배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그 저기 김종대 말인데 별로 담아들을 필요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북한이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전략 자산화했는데 잠수함 타고서 잠수하면서 이제 미사일을 쏘면 측면에서 쏘면 방어가 불가능한데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고 안 하는데 군에서도 안 하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하는 게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심상정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격투기 싸움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된다. 사드는 고고도니까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 공격 다양한 방어 체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드는 옆에서 칠 때 못 쏜다는 건 당연하다. 다양한 중추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은 사드 배치해봤자 북한이 잠수하면서 미사일 쏘는 건 못 막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잠수함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쏠 때는 사드로 막고 순항 미사일 쏘면 또 그에 맞는 방어 체계로 막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북한이 잠수함에서만 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어디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방어 체계가 뭐 사드로만 올인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지금 실제로 그 천공 3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그 방어 체계인데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그 격투기에 관한 비유에 관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논평을 냈는데 무지의 백미는 윤 후보가 안보를 격투기에 비유해 국민의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한 대목. 이런 단순한 사고로 선제 타격, 사드 배치 등 강경 일명대의 주장으로 한반도 정서를 긴장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다니 충격적. 이게 억가요. 억지로 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깔 거리 없는데 억지로 끄집어내서 까는 건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다고 격투기의 생각합니다. 비유는 적절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심지어 그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아닌 것들도 전쟁의 수단으로 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긴 사례도 있고. 지금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많이 쓰는데 이 선동 여론 공작 이런 걸로 인터넷 여론 공작 이런 걸로 예. 그거 기술 들어갔다고 좀 의심하는 게 작년 미국 대선도 그랬고 트럼프 쪽에 러시아가 붙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때부터 얘기가 네네.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실제로 그 구소련 시절에 이제 그 위성국가였던 국가들 지금 러시아가 다시 자기들 영향권 아래 두려고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다른 국가들을 이제 어떻게 병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 그 친러시아 쪽으로 다시 이제 기조를 돌리려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많이 벌여요. 그러니까 군사적 배치를 시켜놓고 대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뭐 무력 충돌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무력 충돌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 같은데 정권만 싹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보면 뒤에서 이제 공작을 하는데 그것도 뭐 옛날처럼 촛불 쏴가지고 누구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론 공작을 많이 해요. 여론 선동을 네.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은 이런 식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니까 방어 방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다양하게 갖춰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만능일 수는 없거든요. 뭐 하나를 갖다 놓는다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 건 없으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윤석열이 격투기에 비한 게 거의 그다지 틀리지도 않고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이재명이죠.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렇죠. 미사일도 기본 방어 나오겠다. 이거. 기본 방어. 사람들한테 그냥 뭐 고무 다라이 하나씩 주고 미사일 날라오면 다라이 밑에 숨어라 그럴 것 같은데. 그 빨간 네. 빨간색 다라이. 네. 윤석열의 이 격투기 비유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했고 오히려 이 만평을 하는 조승래가 전쟁에 무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태클 걸고 없지 않은데 왜 이런 걸로 자꾸 태클을 거는지 전쟁광 프레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면이 생기고 그리고 윤석열 말을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 기조랑 그렇게 안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 자체를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 아니냐. 오히려 방어를 하려면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한심하네요. 한심하죠. 네.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윤석열이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해서 국힘당 내부의 어떤 지지 기반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 하지. 제 사실은 우리 당 후보랑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계속 참 아젠다를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그래 버리면은 뭐 찍으려던 그 국힘당 전통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씨발 이거 뭐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쪽에 좀 코어 지지층 네. 그쪽은 또 약간 이반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윤석열이 우리 후보가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드 얘기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네. 예.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잘 사용하시도록 하시고요, 바비냐옹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리안 이제 트위터 유저 한 분이신데요. 네. 그 닉네임이 민평년에 분노하는 실버님. 네네. 이분께서 최근에 트윗을 하나 남기셨어요. 네.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1월 초 이재명 전과사범 후보교체 현수막 걸었다는 내용의 십시일반 보탠다고 소액 후원했더니 고소 고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을 고발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데 우리가 분노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현수막 거는 데에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하셨어요. 네네. 소액 후원을 하셨는데 고발이 됐다. 그러니까 그 현수막 건 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발을 했을 테니까 그걸 네. 이제 수사를 하면서 현수막 건 사람을 이제 불러 소환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이거 어디서 무슨 돈으로 했냐 그래가지고 후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후원 계좌를 압삭해가지고 입금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완전 이명박식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잘못이라고. 현수막이 도대체 아니 전과사범 내용도 전과사범 후보 교체. 네. 뭐 선거법에 걸려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벌금 때리고 말일 아니야? 선거법에 걸리면. 그러니까요. 아 이건 진짜 뭐 아마도 민주당이 직접 하지 않았으면은 그 이재명 친위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직접 했을 리는 없겠죠, 설마. 이거까지 직접 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야, 진짜 어쨌든 이런 이분 같은 경우니까 후원만 하신 걸로 일단은 조사를 받으셨으니까 네네. 정말 그 피해가 고발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겠죠. 예. 네. 한두 분이 아니겠죠, 분명히. 17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밑에서 상황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진짜 여당 후보를 놓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는 필요한 부분 트위터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그 도울 수 저기 있는 뭐야 뭐 윤카피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경로로 보면은 지금 그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캠프 수장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으셨죠? 가시면서 그냥 맡으신 게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일반인 관련 고소 이재명 측에서 일반인 관련을 해가지고 고소 고발한 거 다 취하라 그걸 조건으로 거셨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이재명의 외곽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그런 쪽에서 한 거면은 그냥 뭉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가 한 거 아니다. 예, 뭐 지지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네. 하는 거를 내가 뭐라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뭉개겠죠 아마도. 아마도 예. 네. 이게 어떤 독재의 방식이 전형적인 독재의 방식이죠 사실. 홍위병이고. 그렇죠. 네. 그냥 단순 지지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사범 후보 교체 이게 이런 현수막이 허위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못 찍죠 죽어도. 안 그래도 이유가 많아 죽겠는데 네. 못 찍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자꾸 굳이 또 하나를 더 보태주려고 정리하기만 힘들지 이거. 네. 짜증난다. 네, 또 이거만큼 또 짜증나는 뉴스 소식입니다. 이제 열심히 헛소리 하고 있는 김어준이 2월 4일 다스베이다 2월 4일 업로드된 다스베이다 클로징에서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그 한동안 원래 저는 좀 김어준을 계속 지속적으로 까고 싶었는데 이게 한동안 김어준을 깐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스베이다 보면은 네. 숨이 막혀요. 한 번씩 보세요? 아니 썸네일은 가끔 보는데 네. 영상이 길이가 한 3시간씩 막 되니까 뭐 걔들은 그건 늘 그랬어요. 게스트를 엄청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걔네가. 아니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 한 2시간 정도였거든요. 그 세월호 때는 4시간도 가고 그랬었는데 뭐. 그건 이제 그 약간 특집성? 그 분량으로 한동안 계속 그 분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안 되면은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랬어요. 이게 3시간 이게 된 게 좀 됐거든요. 이게. 네. 요즘 한 10명씩 부르죠 게스트. 뭐 그냥 맨날 나오는 주진우 같은 애. 근데 맨날 나오는 놈들만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국회의원 예. 나오고 뭐 박시영 이런 애들 한 번씩 나오고. 예, 그렇죠. 뻔하지 뭐.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인데 네. 뭐 하여튼 신박한 소리가 이거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재명이 그러니까 실용적 공화주의자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것 저기 뭐야 그 워딩 클립 따가지고 넣기에 너무 좀 그 청취자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한번 그냥 무덤덤하게 한번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켜본 이재명은 공화주의자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라 퍼블릭, 공공의 것이다. 이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다. 이런 공화주의자는 적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의 독특한 지점은 그 공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이다.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체득한 삶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다. 그게 이재명의 차이점이다. 실용적 공화주의자. 이 두 가지 용어가 서로 안 붙는 용어인데 이재명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요 짧은 말 속에 참 깔거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이 빨간 펜은 싹 다 그냥 그어버리. 그러니까 이제 맛집이야 맛집. 이 공화주의 그러는 게 좀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랑 공화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엄밀하게 따져서 의미를 이제 짚어보자면은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이제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과거의 자유주의랑 좀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옛날에 자유주의라면 진짜 말 그대로 자유주의예요. 뭐 내 꼴린 대로 한다 이게 자유주의였고,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자유주의라는 거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주의적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룰 안에서의 개인적 보장받는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유럽에서는 이제 뭐 특히 진보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죠. 삼인주의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민주주의 네. 뭐 그래서 약간 좀 공공성을 강화하자 뭐 이런 거죠. 뭐 그거 공화주의에 좀 더 공화주의에 좀 더 공산주의에 가까운 게 사민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말하자면.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리버럴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굳이 그런 표현이 새롭게 나온 이유는 어떤 보수주의 관점에서의 자유주의와 조금 다르다는 네네. 개념으로 네. 예, 약간 이제 진보 사이드에서의 자유주의라는 그런 이념으로 뭐 리버럴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자, 아무튼 이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의 고향을 강조하는 이념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공화주의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살자.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사익보다는 공의를 우선시한다. 네. 이제 뭐 퍼블릭 흔히 말하는 이제 퍼블릭 마인드 뭐 그런 겁니다. 뭐 이제 공익 추구를 실용적으로 행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형용 모순이기도 하고 동어 반복이기도 네. 하죠. 뭐 실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야 되나? 명분이 부족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충분할 때 이제 그걸 실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데 당연히 실용적이어야죠. 공익을 추구하는데 당연히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공익 추구라는 것 자체가 실용적 관점에서 등장했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뭐냐면은 그 뭐 공익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을 쭉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 그리고 나라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공익 개념이 없으니까. 몇몇 힘센 놈들이 권력 잡고 막 사람들 노예 부르듯이 부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뻑하면은 왕조 뒤집어지고 아니면은 외세 침략 받는데 사람들이 뭐 애국심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 각자 도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리 모두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 할배 말처럼 이러다 다 죽어. 그런 이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비롯돼서 싹튼 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런 공익 추구 거기서 더 나간 게 이제 공화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개념인 거죠. 공화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기 대고 무슨 실용적 공화주의자라고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 말로 들려요 저는 이게. 이게 저는 그 공익, 뭐 공공 네. 이거 얘기할 때 일단은 이해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해찬이 왜요? 이해찬이 그 다스베이더 같은데 나와가지고 네. 항상 그 정치인에 대해서 강조한 게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새누리당, 뭐 네. 국민의힘 걔네들은 이런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뭐 파렴치하고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줄 모르는 네. 예? 그런 놈들이고 네. 이 민주당이 퍼블릭 마인드, 공공의 네.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네. 정당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찬이 뒤에서 이렇게 뭐 살살살살 좀 긁어줬나 아니면 이해찬이 했던 말을 좀 김어준이 주워 담아가지고 거기에 그 자신의 어떤 포장지를 덮은 게 이 실용적 공화주의자 이게 아닐까 이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해찬은 그 말 하는 동안에 이화영은 연락이 꿀 빨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이화영 꿀을 이화영 혼자 빨았을까? 이화영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갔을까? 에휴, 자 아무튼 뭐 공익 자꾸 그러는데 경기도의 전도민 지급 정책이 뭐 공익적이었습니까 과연? 공익적인 결과를 전혀 갖고 오지 못하고 공익에 사용돼야 될 도의 세금이 네. 부자들의 어떤 12%한테 들어갔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소비 진작이 확 이루어졌냐면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줄어들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백운 교수님. 예, 절대 전 국민 지급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경기도 전도민 지급 정책 여기서 이제 그 12%한테 경기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빼가지고 돈을 줬는데 이거는 명분은 말하자면 억지스럽지만 명분은 있는 거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돈을 주겠다. 네네. 라는 명분이 있는데 실제로 실리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실용적 공화주의야. 그러니까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죠. 사실 이게. 공화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것도 억지스럽게 여기다 공화주의적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도 실용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실속 없는 공화주의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야말로 뭐냐 그 빚을 네. 빚을 다 같이 나눠만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은 일부한테 갔는데 빚은 전도민이 다 나눠서 갚아야 돼. 예. 이게 말이 돼? 아니 기분이 좋아진 대가가 이 전 국민의 빚이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실용적이지가 않죠. 기분 좋아진 것도 12%한테는 기분 좋아졌지 뭐. 12%가 아마 좀 기분이 걔네들 기분 별로 안 좋아졌을 걸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12% 안에 드는 사람이면은 씨발 내가 뭐 내가 거지냐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주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뭐 있을 것 기분이 같아. 뭐 나빠지지 않겠는데 아이 그래 뭐 돈 좋네 그냥 아이 공짜 소고기나 한번 먹자 그쵸.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소고기는 사실 법인카드로 먹어야 제맛인데. 그게 사실 제일 즐거운.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건 따지고 보면 실용적 공화주의가 아니라 실속 없는 공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공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체득한 삶이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이재명이 대체 뭘 체득했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요. 자 이건 이제 그 뭐 확실하게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내용을 이제 처음에 퍼뜨리신 분이 자기 실명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제 그 뭐 진실이라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어릴 때 이제 그 고향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마을 고유의 이제 마을 공동 소유의 쟁기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엿바꿔 먹었다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 글을 출처를 찾아봤는데 어느 분의 블로그에 올라 있는 글이에요. 네. 이재명 고향 마을 인근에서 이런저런 뭐지? 그러니까 민관 협력 사업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의 현장에 자주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실명을 걸고 블로그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실명을 거니까 그리고 자기 신상 다 그렇죠. 올려놓고 프로필에. 오픈돼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구라치면 자기가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위치니까 구라쳤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인용을 하겠는데 이 쟁기라는 게 쟁기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네. 되게 커요. 그게 한 높이가 한 사람 성인 하반신 높이 정도? 그 정도는 쇳덩인데 그 크고 무겁습니다. 저는 이거 이재명이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엿바꿔 먹었는지 좀 신기해 솔직히. 엄청난 의지에.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부피 큰 쇳덩이다 보니까 농가마다 일일이 비치하기 일단 힘들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어린 시절은 전후였잖아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엿장수가 그때만 해도 폐품들을 수거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거는 재활용 자원이 돈이 됐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후에 가장 부족한 게 쇳덩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쇠붙이로 다 무기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쟁기 그러면 정말 이게 큰 자산이었을 거라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이걸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엿으로 바꿨다면 엿도 엄청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엿 부자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꿔먹는 바람에 그 해에 농사도 못 지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쟁기로 이제 그 씨 뿌리기 전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죠. 쟁기 없으면 사람들이 일일이 호미랑 그 괭이 가지고 다 일일이 손으로 그 밭 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빡세겠어. 한 해 농사를 완전 말아먹을 뻔한 거지 이재명이 말하자면은. 뭐 이것 말고도 이제 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라 가지고 뭐 얘를 이렇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아버지가 그 이재명이 어릴 때 살았던 마을이 담배 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이었다. 뭐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재명 고향 마을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주변에 연초 협동조합이라고 하나? 아무튼 담배 농가들 협동조합 사무실들이 쭉쭉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변이 그 일대가 담배 산지인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긴 한데 확실하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재명 아버지가 야반 도주하게 된 게 그 마을에 1년 그 연초 담배 수매 대금. 수매 대금을 들고 튀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게 이재명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 10가지가 넘는 버전의 아버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한 분 또 나오게 된 셈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한데 약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게 담배 수매 대금이 제법 액수가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들고 근데 이제 성남으로 날랐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또 털리지 않는 이상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선 씨 모든 형제들이 다 공장 노동자 아니면은 막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고 자랐잖아요. 일단 그 뭐야 집은 좋은 걸 산 거 같고 2층 집 샀으니까 그 돈으로 성남에.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가능성이 크죠. 옮기면은 추적해가지고 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만약에 그걸 사실로 가정하면은 이재명이 어릴 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는 게 설명이 돼요. 학교를 못 갔다는 거는 되는데 네.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집에서 놀면 뭐하냐 공장이라도 댕기라 그러고 보냈을 수 있지. 그런가? 네,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 부분 하여튼 약간 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예.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공금을 들고 튀는 사람이 그 네. 돈을 계획적으로 알뜰하게 쓰겠습니까? 탕진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 이걸로 열심히 살 거야 하고 공금 들고 드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나? 뭐 노름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면 노름을 해가지고 생긴 빚을 그 담배 수매 대금으로 메꾸고 날랐나?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흥청망청 만약에 그걸 들고 튄 게 사실이라고 치면 흥청망청 썼을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그 참 형님 되시는 이재선 씨가 회고한 아버지하고는 너무 또 거리가 멀어서 이재선 씨도 좀 아버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남겨놨어요. 네, 내밀한 말씀들을 안 남기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이 쟁기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이게 저기 뭐야 공화주의적인 마인드예요, 퍼블릭 마인드예요. 이때부터 굉장히 기본소득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이재명이 그 쟁기를 팔아서 확보한 수많은 엿을 마을 사람들한테 똑같은 개수로 나눠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저런 쟁기 그거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데, 야 이거 엿으로 바꿔서 다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쟁기 팔아먹고 그냥 저기 호미질하고 괭이질하면 되니까. 이게 무슨 그 공공을 추구한 체득된 삶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용적 공화주의자라는 소리는 저는 전투형 노무현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김어준은 그 시골 내려가서 농사 한번 지어봐라 이 새끼야. 담배농가 돼지 새끼야. 담배농가가 잘 사는데 힘들어요 농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농활 할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다니다가 관둬가지고 농활을 가본 적이 있는데 농활 가면은 농활 갔을 때 이제 담배농가 쪽으로 가면은 먹을 건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부촌이라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 시골 마을 중에서 네. 먹을 건 잘 나오는데 여름에 담배밭 가서 일하면 되게 빡세요. 굉장히 뭐 노동집약적인 그 뭐 아무튼 햇빛 거라고 아래서 하는 것 햇빛 아래서 같던데. 그 뭐 담배 따고 뭐 그러려 그러면 뒤집니다. 뒤지기는.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저녁 때는 고기를 이만큼씩 쌓아놓고 구워 먹고 고기랑 술이랑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잘 먹여요. 잘 먹이고 이제 일이 빡센 그런 이제 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됩니다. 담배가 네. 기본적으로 다 그 정부에 수매를 해가니까 담배 인삼 공사잖아요. 담배 인삼 공사.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랑 인삼은 국가에서 전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부가가치 작물이고 그런 만큼 가격으로 장난질 쳐버리면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민생 물가에 타격을 미칠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이제 수매를 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이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나? 뭐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됩니다 한편으로. 아무튼 뭐 김어준 이야기하다 좀 이제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네. 이 실용적 공화주의자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다. 결론은 못 배운 소리다. 네. 맨날 그 자기 그 무학의 뭐 네. 예? 이런 거 자랑하더니 무학의 계속 그 무학의 통찰 그런데 이제 통찰을 놓고 무학만 남았어. 예, 못 배운 예, 모자란 소리만 하고 있다. 그렇죠. 김어준이 이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는 이명박 시절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상대로 무학의 통찰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 그러게요. 네. 예. 상대방이 저렇게 막 범죄 투성이에 빈구석이 허점 투성이면은 누구든 무학의 통찰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어준은 그 뭐 혼자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는 되게 이제 시건 먹더랬는데 지나고 봤더니 저도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네, 다시 메인 이벤트. 또 다시 찾아온 메인 이벤트. 우리 군경님. 네. 네, 김혜경 씨의 이야기인데요. 계속 김혜경 측과 네. 예, 민주당의 해명에 대해서 이거를 뭉개버리는 네. 제보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도 또 이 타임라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 날 채널A에서 이제 배소연 난임 치료했다는 그 진료 기록들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21년 하반기까지 작년 하반기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대리 처방약이 나온 게 2021년 3월인데 이때 이제 이 대리 처방약을 김희경이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먹었더라고. 이 전날 배소연이 이제 그렇게 사과문 하면서 해명을 했단 말이죠. 네.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거죠. 완전 매치되죠. 네.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약에 이제 절대 뭐 임산부나 음.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막뭐 민주당에서 얘기했나? 뭐 임신을 포기하고 그냥 이 약을 먹었다. 그랬는데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예. 거죠, 말하자면. 임신 포기를 안 했다는 거죠. 난임 치료 네네. 받았다는 건. 이 약 두 개 같이 먹으면은 몸속에서 약끼리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무슨 부작용 날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되먹지 않은 그 변명이 확 붕괴져 버렸습니다. 네. 그 여기에 관해서 민주당 선대위는 우리는 입장이 없고 단지 배소연의 사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지지도 않지 이게 사실 이거는 할 말 없습니다 이 소리지 뭐. 그렇죠. 뭐 할 말이 없어야 그나마 정상이죠. 네. 네. 근데 말을 좀 싸질러놓은 거는 주워 담아 가야지. 공당이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6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제 이날은 또 하나 터뜨렸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무튼 거시기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널리 퍼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좀 선정성에서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해경군 김씨 무혐의 처분 때 황제 의전 백씨 진술이 결정적이다. 뭐 이런 이제 표제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배비서의 진술이 무혐의의 결정적이었다. 근데 무혐의가 아니잖아. 그 기소 중지. 예, 불기소 이유서에 이제 이게 이 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불기소를 하게 된 이유로. 아니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불기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유예죠. 기소유예. 예.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화일보가 이거 좀 기사를 이상하게 쓰긴 했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해경군 김 씨는 무혐의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김혜경 씨일 수도 있고 이재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를 한 상태죠. 네, 기소를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배비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김혜경이 자신의 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뭐 구글 캘린더에 연동된 그 KHK631000 네. gmail.com에 이것들이 네. 배비서가 설치해줘서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그러니까 했다. 이 계정을 배비서가 만들어 가지고 예. 이 모든 SNS 계정들을 통합을 시켜줬다. 뭐 그렇게 지금 김혜경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비서 배비서는 배소연도 역시 이제 김혜경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안 해줬고 그냥 연동해서 설치를 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슨 근거가 되냐면은 그러면 이 이메일을 김혜경만 쓴 게 아니고 배 씨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썼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예전에 우리 그 트위터 많은 유저분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사용했을 것 같다. 글 예. 지문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설득력이 적당히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계정주 그러니까 그 계정의 이메일에 이제 그 계정에 들어가는 이메일 주인은 김혜경이 맞는데 이 이메일을 김혜경만 쓴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경찰이 막 본 거죠. 검찰은 말하자면. 검찰이 네. 예, 그렇죠. 여러 명이 공유해가지고 이제 관리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는 배비서도 혐의자가 될 수 있다. 네. 예. 해경군 배 씨가 될 수도 있었다. 다만 이제 김혜경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이유로 이제 그 기소 유예가 된 거죠. 네. 배씨 족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거 누가 썼는지, 예. 노무현 시체팔이 그런 소리 누가 했는지. 예. 아, 그 우리 김혜경 씨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는 것 같다고 추정도 하던데. 그 조금 뒤에 가면 나오니까. 네네. 그 다음에 2월 7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하드 디스크 파기 논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예결위 전체 회의 중에 박수영 이 양반도 지금 이제
한창 그 딜러로 활약하고 있는 국지부 의원인데 이 양반이 제기한 문제 제기인데 그 A 씨가 이 후보 측근인 김모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전부 파쇄하고 은닉하고 이제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했다는 진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공물 기록법 위반이고 형법상 증거인멸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 예결위 전체 회의 때 이제 이 질문을 했으니까 김부겸 총리가 답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생산한 것은 공공기록물로 임의로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좀 거시기하죠. 뭐 비서실 문서 중에 뭐가 문제가 되길래 그렇죠. 뭐 도청에서 어떤 뭐 안보랑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파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파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도지사 바뀌면 또 뭐 털릴 건 알까봐 그러는 건지. 자, 이어서 이제 이날 또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도 이제 터졌습니다. 김혜경 전담이 이제 3명이다. 뭐 그런 제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모신 한모 씨가 김혜경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적 활동을 보조했다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월급 날인 매월 20일 150만 원씩 또박또박 그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 현금 인출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카드로 써야지 그 근거가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모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뭐 돈은 줘야 되는데 취내 돈으로 주던가 하면 되는데 네. 업무 추진비에서 현찰로 뽑아가지고 입금을 했다. 그것도 150만 원이면 존나 작은 거 아니야 이거? 거의 그냥 최저체급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뭐 아시다시피 운전기사가 차만 몰아줄 리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시중도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를 온전히 그 사람한테 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는 대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가끔 차 쓸 일 있을 때 한 번씩 불러다 썼다 그 정도 수준이면 150만 원 그래도 뭐 납득할 수 있겠는데 이건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참 돈도 많이 안 주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운전기사는 사실 수행비서는 돈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관두고 나면은 나의 내밀한 비밀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평소에 대우를 잘 안 해주면은 에이 씨발 족간데 돈도 못 받고 그러면서 다 터뜨려 버리면 젖드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뭐 성남시 때부터 데리고 쓰는 거겠죠. 세상에 아시다시피 세상에 제일 확실한 의리는 충분한 돈입니다. 그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본인이 의리가 없는데 의리로 맺어진 관계가 있겠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지 생기지. 아니면은 뭐 그 한모 씨의 약점도 좀 잡고 있다거나. 뭐 그건 가능성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을까? 어쨌든 이게 정말 사적으로 이용된 관용차라는 게 또 증거가 하나 더 있는 게 그렇죠. 네, 아파트 주차증, 네. 그러니까 순회동이죠. 네. 이 김혜경 씨가 살고 있는 순회동에 이 경기도차가 그 아파트 단지에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주차가 돼 있었다는 그런 채널 A 보도였습니다. 네, 이날 이게 좀 이제 큰 이슈였죠. 이날에 상당히. 이거 이제 이런 이쪽 관련해서 보도들이 보면은 참 이거를 설명하기가 좋은 게 녹취를 기반으로 다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전화 내용이든 전화 통화든 아니면 텔레그램 대화든 녹취를 기반으로 하니까 딱히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하는 측에서. 그리고 뭐 증거가 딱딱딱딱 있잖아요. 이렇게 네. 주차증 스티커 붙여놓은 거. 네, 아무튼 이날 이제 이날 보도된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 차량 제네시스 이게 이제 그 관용차 중에 한 대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를 이제 그 이재명 사택 아파트 관리실에 이제 가서 그거 도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빵빵빵동 땡땡땡 호인데 스티커 2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라고 이제 배수원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씨가 가서 이제 그 주차 발급 받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실에서 처음에 누구냐고 이제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럼요. 물어봐서 이제 배 씨가 A 씨가 명함을 주고 왔다 그러니까 그 명함 함부로 주지 말지 그 왜 그랬냐고 그렇게 이제 타박을 하죠. 네, 타박을 하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그 관리실에서도 누군 줄 알고 그걸 주겠어요. 그럼요. 이재명 본인도 아니고. 근데 이제 명함 그런데 뿌리는 거 아니다. 뭐 배 씨도 뭐 나름 뭐 배 씨 입장에서는 타당한 얘기긴 하죠. 함부로 명함 뿌렸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단속을 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40대 아니야, 근데 배 씨가 동안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A 씨가 A 씨가 동안일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동안은 아닌데 동안 느낌의 목소리는 아닌데. 변조 안 된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다 못 들어봤구나. 변조돼가지고. 참 변조돼 있지. 뭐 저도 한 40살 초반까지는 한 5살에서 뭐 심하면 10살까지 까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얼굴 들이대면은. 근데 김혜경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김혜경이 막 뭐 환갑을 넘은 것도 아니고. 아니 동호 30살이니까 대충 둘러대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웃겼습니다. 좀 막 그냥 자, 막말하는 것 같아 배비서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그 관용체인 제네시스가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 사택 아파트에 이제 계속 주차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정황이 나오는데 뭐 간단한 원칙입니다. 관용차는 업무 시간 끝나면 무조건 도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 의원 누구였나? 원희룡이었나? 아무튼 뭐 관용차 이제 사용 그 사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원희룡은 아니다. 그 아무튼 남경필이랑 네.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이제 그 도청에서 일했던 지금 국힘당 의원이 이제 그 증언을 하기를 그때도 이제 보면은 차 몰고 그 자기 집은 그 관사나 집은 집 쪽에 차를 대면 훨씬 편하잖아요. 네. 편한데 도청이랑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퇴근할 때는 도청에다 차를 반납하고 그러고 이제 퇴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한 거죠. 개인 사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먼저 기사는 도청으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차를 끌고 나와서 그 도지사 관사나 이제 사택으로 가서 도지사를 태우고 픽업해가지고 도청으로 출근하는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일반적인 네네. 당연한 관용차의 움직임이죠. 네네. 예. 그 군부대도 제대로 돌아가는 군부대는 보면은 부대장 관사들 있잖아요.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 대대장 관사 있잖아요. 관사에 보면은 그 사제차 1호차.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 부대 상급 지휘관들은 차가 2대가 나오잖아요. 집차랑 그다음에 일단 승용차. 세단 한 대 나오잖아요. 예. 세단 같은 경우는 관사에다가 이제 관사 차고에 넣어놓는데 집차는 그 수송부에 있어요 항상. 그렇죠. 네, 수송부에 있다가 그 설령 지휘관이 어디 부대 밖에 출탈하면서 집차를 타고 나가도 부대에 복귀해서 수송부에다가 1호차를 박아놓고 지휘관은 뭐 관사까지 걸어가든지 뭐 다른 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관용차는 항상 자기 소속된 고기에 갖다 놓은 게 당연한 건데 참 진짜 뭐 이거를 또 뭐라고 실드를 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자 이제 이어서 또 JTBC에서 이제 하나를 얘기한 게 이제 이동호가 관용차를 썼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이동호 퇴원 때. 네. 그러니까 이거 요 기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걸 하나를 유출을 해봤는데 이동호가 그 지금 그 군병원 문제로 이제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리 아픈 건 어느 정도 사실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때도 이제 이게 다리 치료받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아무튼 이제 작년에 이동호가 그 고향의 병원에 명지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이때 퇴원 소속을 A씨가 가서 이동호 대신 밟았고 그 다음에 이동호를 태우고 왔다. 이 관용차를 이용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한해양 보면 일단 차는 지금 이거 더 이상 가기가 뭐 킬로수가 안 돼가지고 일단 차량은 반납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원에서 수원에서 그 고향까지 왕복거리가 거의 50km 되기 때문에 관용차의 일반적인 이동 거리보다 확 튀게 눈에 띄게 길어버리니까 이걸 기록을 남겨버리면은 나중에 이날 뭐 하는데 이렇게까지 갔다 왔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운영 일지에도 이날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적지도 못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호 퇴원할 때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얘를 이제 고향에서 그 어디야 순회동에 떨고 주고 또 도청으로 왔을 테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성남에서 고향까지면은 뭐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 아주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영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보면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퇴원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 절대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이동호 이 새끼 좀 30 된 놈인데 애가 자립심이 없어. 저는 대학 들어가는 이후부터는 뭘 부모님이 챙겨주는 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맨날 밖에서 자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립심이 없나 몰라.
집에 뭐 꿀단지가 있나 보지. 집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측은 과잉 의전은 잘못이지만 이재명 부부 지시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시와 무관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잉 의전이 아니고 불법이죠. 불법 의전입니다. 불법이고 의전도 아닙니다. 그냥 불법으로 그 뭐야 뒤치다거리하기지. 이 의전이란 말 좀 용어 제정했으면 좋겠다니까 나는. 네, 이거 뭐 그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2월 8일 배소연 씨가 A 씨한테 그 내 방 불켜라며 출근한 척 위장했다는 이제 기사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소연 씨가 도청 총무과 출신인데 총무과 소속인데 실제로 총무과에서 일도 잘 안 하고 뭐 일할 그게 되겠어요. 맨날 김영희 뒤치다거리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즈음에 그 언론에서 약간 냄새를 맡고 배소연 씨 동선을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A 씨가 도청에 출근하면 배소연 방에 이제 불을 켜놔라. 네. 그렇게 했다는 짓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은 배 씨의 출근 여부, 김 씨 전담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 이게 뭘 일러. 이게 다 녹취록 나오는 건데.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라는 할 말이 없는 거 유구무원이지 뭐 사실 이거. 예. 네. 이날 이제 그 제보자 A 씨는 또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네. 한다는 이제 신청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며칠이야? 2월 8일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신청만 해도 그 인적 사항 등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신청만 해도 그다음에 이제 신청해서 이 뭐 인권위에서 이제 그 공익 제보자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전현희죠. 전현희 전 의원인가요? 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부위원장도 좀 이재명 쪽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 좀 찝찝하긴 해요. 예, 매우 찝찝한데 장난하지 마십시오. 네.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면 정권 교체해야지 뭐. 자 이제 이어서 점점 이제 점입 가경 이거 지금 쭉 나열해 놓고 일단 그 점입 가경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점입 군경. 그러니까 주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슈가 점점 세져. 이거 언론에서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주말 때 그 주목도가 올라가니까 주말 근처 되면 아니 이거 그 저기 뭐 A 씨가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끊어가지고 네, 그 나름 이제 그 플로우를 생각을 해서 네. 쭉쭉쭉 몰다가 빵 터지게 다시 이제 소고기 네 한우 카드 가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국힘에서 국힘 강전의 선대위 상금 부대면인 논평인데 이거 이제 날짜 가지고 얘기를 지적을 한 건데 경기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행비서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2021년 4월 13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를 해제했는데 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날 이제 A 씨가 고깃집에서 한우 안심 4팩을 사고 순회로 이동하라는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소고기를 구매해 순회동으로 배달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자가격리 13일 아니고 14일이다.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맞아요.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잘 없는데 이제 경기 일본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4월 14일에 이제 이재명이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소고기는 그러면 소고기는 13일 배달한 게. 13일. 자,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요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제 그 국힘당의 논평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는 이달 배달된 소고기는 A 씨가 손해동에 소고기를 배달한 13일에 A 씨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 14일 점심시간에 개인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구매한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상으로는 14일 날 이 카드깡에 명시된 그 명목으로 카드가 쓴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이재명이 자가격리하던 중이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13일에 이제 고기가 배달이 됐어요. 네. 일단 그 A 씨가 자기 개인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배달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때 이재명은 밖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부터가 이미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14일에 격리를 들어갔던 13일에 격리를 들어갔던 여기서 지금 짚으려고 한 건 뭐냐면 요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 네. 이 14일에 결제 내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해명을 하기를 증빙을 이걸로 했구나. 수도권 광역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집에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말이 되려면 이재명 그렇죠, 집에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날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빼박인 거죠 말하자면. 못하지. 네. 의견 수렴을 못 하는데 고기를 언제 집에서 했냐?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은 이날 공식적으로 집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 이 14일에 결제한 이게 허위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반격 조치를 깨고 이재명 집에 가서 이재명이랑 회의를 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당연히 허위죠. 네. 당연히 허위죠 이건. 왜냐면은 우리 그분이 드셨으니까.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근거를 추가를 하는 게 정육점이 도청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데 도청 공무원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동하기에는 무리한 거리다. 뭐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한 시간 걸려요. 왕복 1시간 반 생각해야 돼요. 2시간까지 안 걸린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엄청난 맛집인가? 반격 회의를 누가 맛집에서 해 그냥 회의할 만한 데 가서야지. 수원에 고깃집이 한둘인가? 얼마나 많은데 수원에도. 네. 자 이어서 이제 요 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인데 경기도청 관계자 등 4인이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 수도권 광역 행정 협력과를 논의하며 함께 소고기를 구워 먹은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청이 허위로 회계 처리한 것인가 뭐 그렇게 이제 논평을 냈어요. 반박할 이것도 거의 외통수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어느 쪽으로 피하든지 간에 잘못한 거는 하나는 나와야 돼요. 방역 조치를 어겼든지 아니면은 카드깡을 했든지 뭐 죄의 경중을 따져서 방역 조치에 어겼다고 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화상회의를 하든지. 뭘 했어도 불법이죠. 네. 이어서 이제 이날 또 법인카드 제사 음식 준비 의혹도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그 법인카드냐 아니면 뭐 이재명 사비냐 지금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사 음식 준비한 것 자체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제사 음식을 왜 비서가 준비를 해? 그렇죠. 그렇죠. 김의경은 뭐 하는데? 게다가 업무 추진비 43만 원. 네네. 43만 원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경기도가 같은 날 가게에서 이제 업무 추진비 43만 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 측 입장은 그 업무 추진비로 구매한 건 뭐 그 목적대로 사용한 거고 제사 음식은 이재명이 개인 현금으로 결제의 영수증이 없다. 장난하나. 야, 업무 추진비를 썼으니까 당연히 가라로라도 지출 결의서랑 전표 만들어놔야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요즘 현금으로 누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어치 물건을 사나? 그러니까 누가 현금 들고 갑니까? 야 차라리 이재명이 저기 뭐 지역 화폐를 샀다 그래. 그러게. 지역 화폐를 샀다, 지역 상품권으로 샀다 그래. 네,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네. 샀다고. 근데 그 상품권이 저기 뭐야 이거 아니고 모바일 아니고 지류 상품권이다. 네, 지류다. 지류 상품권으로 샀다. 그러면 미담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선수범 했잖아요. 야, 회사 직장인들만 해도 다 그 회사 법인카드 뭐 이런 거 다 써봤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호구로 하나? 우리는 호구 맞잖아. 아 맞네. 아 예, 저희는 호구 맞습니다. 예, 예. 저희는 맞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호구 맞으니까 우리는 호구 취급도 할 말 없어.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2월 9일 이어서 이제 김혜경 사과 기자회견이 떴습니다. 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일들이니까 죄송하고 뭐 배 씨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는데 뭐 공사를 구분을 내가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내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뭐 사과문을 읽을 수 있다 칩시다. 좀 구체성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과문입니까? 너무 그 예전에 그 최순실 밝혀지고 나서 그렇죠. 박근혜가 네. 사과문 발표할 때 네. 이 구조가 사과문의 구조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그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뭔가를 사과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는 말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어준은 뭐해? 김어준 사과문이라 좀 써주지. 김어준 문장력은 별로야. 특이하게 좀 써주지. 졸라 막 그러면서 졸라 씨발 막 그러면서 제보자 A 씨 제보 실패 막 그러고 실패. 아 이거 이동호 이 돼지 새끼야 막 윤호가 돼지라는 것 같던데. 그래요? 예, 윤호가 등치가 크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호도 통증은 좀 있어. 동호도 좀 있는데
크기는 윤호가 큰가 봐. 자 이제 아무튼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랑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하긴 못하고 이제 4개 정도 질답이 있었는데 가까이 지냈다는 배 씨와 제보자 A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 오랜 시간 알고 있는 사이다. 이거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약간. 왜냐하면 배 씨의 결혼식이 2010년 3월에 있었고 이재명 그러면은 성남시장 되기 전이네요. 성남시장 선거는 6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선거 때 만났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죠. 네. 근데 그 결혼식 때 이미 같이 사진 찍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그때 처음 봤으면은 그렇게 친근하게 사진 찍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배비서가 그 뭐야 이재명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죠. 일했다며. 네.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인데 모를 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 네. 왜 여기서 또 시간을 비트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A 씨에 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처음 배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맞춘 게 전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뒤에 다른 이야기가 나는 거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그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거를 네. 이제 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법인카드 유형 부분을 포함해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사과문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기자가 이제 물은 건데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그것에 따라 결과가 나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뭔 소리야? 이거 동문서답이고 일단 이거 정치인의 언어잖아 이거. 이재명의 언어죠. 아니 뭐 거의 모든 정치인의 언어죠. 그동안 네. 국힘당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욕했잖아요. 맞아. 정확하게 그런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주일 전 입장문에서는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A 씨에 대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입장이 무엇인가? 또 동문서답합니다. 상시 조력 받은 거 상시 조력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하기를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2차 가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2차 가해가 먹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죠. 네네. 이제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퍼포먼스가 네. 퍼포먼스라고 전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연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쇼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횡령나비 이런 짤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거를 뭐 줄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거라고 네. 예, 굉장히 물리법칙을 뒤엎는 그러니까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줄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지. 뒤로 그러니까요. 넘어져. 자 이제 이날 그 사과 기자회견을 본 A 씨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 본질을 관통하지 못한 기자회견이고 정작 중요한 질문은 꼭 답해야 할 질문에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답이 없었다. 그렇죠. 이 다들 궁금해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 양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예?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자 이제 10일 날은 법카 쪼개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 결제 금액이 12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걸 이제 다른 법인카드 하나를 더 끌어와 가지고 그 두 개로 결제를 하면서 이제 금액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했다는 거죠. 네. 이제 뭐 2021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A 씨는 그 개인 카드로 열차에 결제를 했고 이제 이걸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금액이 12만 원 맞춰지는 거는 이제 10만 원 딱 끊어가지고 법카로 이제 결제를 다시 했지만은 뭐 12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법카 2장을 들고 가서 뭐 결제하는 식으로 쪼개가지고 결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이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이랑 요 다음 날을 해가지고 그 결제 내역들이 이제 조금씩 결제 내역 경기도청 업무 추진비 네. 집행 내역서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날짜랑 그 이재명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날짜랑 그날 어떤 결제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대조해보고 있는 그런 중이죠. 자 이제
A 씨가 카드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한 식당 10여 곳은 2021년 경기도 도지사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식당 이름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등 다른 과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발견됐다. 아, 그러니까 쪼갰으니까. 네. 쪼갰으니까는 이제 뭐 다른 과의 법인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결제를 한 거 아니냐. 네네. 이제 이게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요거 이제 이어서 보도되는 게 그러니까 11일 날 이어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 동원이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재명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그 음식값 내역을 보면은 최소 경기도청 산하의 최소 5개국 실의 업무 예산이 동원된 정황이 보도됐어요 이날. 예, 그러니까 5개 부서 네. 많다. 그러니까 도청 산하에 있는 대부분의 행정공사가 횡령에 참여했다는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 사실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자 결제에 사용된 법인카드는 A 씨가 상급자인 총무과 5급 공무원 배 씨로부터 받은 한 장뿐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카드 대금은 최소 5개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합니다. 최소 뭐 이제 명목상 집행 내역은 방역 대책, 노사 협력, 지역 상생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총무과가 성남에 있는 백숙집에서 네.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12만 원을 지출했다. 네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그 해당하는 그 5개 부서 그 책임자들은 네. 이게 내가 직접 쓴 돈이 아니고 총무과 요청에 따라서 내 예산을 준 거다. 뭐 그렇죠. 총무과에서 전화를 했겠죠. 네. 이런저런 간담회인데 그쪽 예산으로 처리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그냥 해줬다. 뭐 아마도 그랬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배씨 윗선의 조직적인 묵인 방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결제 예산을 집행해준 각 부서장들은 사실 크게 이제 뭐 그 협력했을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고 결제해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까달라면 까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돈 총무과인데 네. 딴 데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알지. 아니 영수증 그 주소 뭐 이런 거 보면 아는데 전표 보면 뻔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윗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배 씨가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네. 그 총무과의 상급자 이야기입니다. 이의환이라고 하는데 당시 총무과장 이 사람은 올해 1월에 인천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고 해요. 뭔가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하죠. 네.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가 나. 자 이어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데 말이야. 예, 주말에 이제 이게 지금 뻥뻥 터져버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이제 소제목 기생충 뭐 무슨 말 하려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어제 백브리핑에서 마침 이걸 또 녹취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채널 A에서 보도된 거는 편집된 내용인데 백브리핑에서는 이제 그 A 씨가 녹취한 풀 버전을 이제 그대로 음성만 변조해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 보셨어요 어제? 아니 보지는 못하고요. 풀 버전은 못 봤어요 아직. 네네.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녹음 본다고. 이거 근데 이제 대충 내용을 보니까 백광현 앵커가 그냥 이를 앙 물어버리고 보통 이런 거 안 내도 되는데 굳이. 근데 이게 사실 그 어제 백브리핑에서도 백청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 기생충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흡입력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선정성이 있는 워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에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대화를 꼼꼼히 뜯어보면은 짚을 내용들이 꽤 나오기는 합니다. 하나씩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아무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그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짚을 수 있는 게 그 영수증 처리를 할 때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가게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면 안 된다 일단. 왜냐면 그렇죠, 영수증에 그렇죠. 테이크아웃 그 명목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있는 가게로 가서 그 테이블 번호 나오게. 네, 테이블 번호 나오게 영수증을 만들어라. 그런 지시를 일단 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그 되게 체계적인 어떤 카드 깡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디테일하게 네. 강한.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죠. 쭉 그렇죠. 해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초밥 맛 어땠는지를 이제 김혜경이 맛있다고 하더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뭐 김혜경 뭐 그냥 아무 말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김혜경이 모르고 갖다 주는 거 갖다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맛있더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김혜경도 갖다 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시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인 지시를 안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메뉴를 배씨가 막 정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영양사도 아닐 거고. 영양사. 자, 그다음에 좀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이제 기생충 이야기. 우리도 그동안에 다들 궁금해했잖아요. 보면 들어가는 음식이 양이 막 장난이 아닌데 주집 식구가 뭐 이재명 포함해서 4명이고 보통 보면은 이재명은 그 굿모닝 하우스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 행사. 네, 행사 때문에 지방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 상시적으로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이기에는 3명인데 이게 뭐 들어가는 게 뭐 10인분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3명인데 그리고 일단 둘째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첫째는 뭔가 회사를 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서울에 저기 뭐 집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서울에 뭐 거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둘 아니면은 혼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래도 풀로 이제 3명 잡아줘도 그렇죠. 10인분 계속 들어간 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배 씨나 A 씨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씨가 이제 사모님 많이 드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배 씨가 이제 좀 이거 까일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들으면 이제 까일 소리를 하죠. 비싸다고 맞을.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뱃속에 있는 기생충인지 영화 기생충에 이제 그 집에 몰래 짱 박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기생충은 이제 그 영화 기생충에 빗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밥 그 하루만 놔도 상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다 먹지? 그러니까 또 더 섬뜩한 소리를 해버려요. 나는 분명히 다른 남자친구가 있든지. 다른 남자친구. 그러니까 저는 이 말도 되게 좀 그거 했던 게 나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든지가 아니고 다른 남자친구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애가 한 명 또 있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외부에 그러니까 김혜경 집에 서식하지 않는 외부에 남자친구 있다는 소린가? 그렇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배씨 진짜 이것 때문에 이 녹취 때문에 배씨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도망가. 너도 빨리 공익 제보자 그거 해 그냥. 배씨는 저기 뭐야 해경군 김씨 계정의 실체를 공익 제보하고 공익 제보자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배씨의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켜줄게. 네, 지켜줄게. 우리가 돈도 걷어줄게. 진짜로. 해경군 김씨 실체만 배씨가 제보를 해주면은 내가 앞장서더라도 후원 계좌 까고 막 방송할 때마다 한 10번씩 얘기해준다. 배씨 후원 계좌는 카카오뱅크 얼마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그 김혜경이 직접 지시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그 해명이 무력화될 만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되게 내밀한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여기서 윤호가 엄마가 밥을 안 줘가지고 치킨. 네, 아파트 그 한쪽에 있는 저기 뭐야 원두막에서 원두막에 앉아가지고 그 정자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쉼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윤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그 김희경이 앞서 사과문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가 반복이 되는데 덩치가 크잖아요. 둘 다. 특히 둘째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아트센터 VIP실 가서 사탕이나 초콜릿까지 다 털어먹었던 거 한 번에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다음날 바로 장 보러 갔잖아요. 다 먹어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좀 그 저기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이제 뭐 이 여기서 말하는 아트센터 VIP실의 아트센터는 경기도 아트센터가 아니고 성남 아트센터. 네, 성남 아트센터입니다. 왜냐하면은 배 씨가 다음날 장 보러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배 씨는 김혜경 수행비서 노릇을 했는데 아트센터 초콜릿 떨어진 걸 장 보러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혜경 말대로면 배 씨가 실제로 김 씨가 그러니까 A 씨가 실제로 김혜경 앞에서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수행한 적은 없다고 하잖아요. 수행비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윤호가 VIP실에 들어가는데 옆에서 지켜볼 리도 없는 거지. 이 수행비서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네. 보면 A 씨가 성남
아트센터에 있던 시절에 겪었던 일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요 관련해서 이제 그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제보자 A 씨가 그 도청 근무 이전에 성남시 아트센터 직원이었고 애초에 배 씨랑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이때 그 아트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혜경이 이제 공연 관람을 성남 아트센터에 공연 관람을 갈 때 그때도 이제 배 씨가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이 A 씨한테 가서 그 아트센터 안에서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때는 의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혜경 의전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챙겨줬대요. A 씨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인연으로 지금 그 인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배 씨가 A 씨한테 김혜경 그 의전 비서 수행 비서 하지 않겠냐. 그렇게 제일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김혜경이 뻔질나게 그 관용차 이제 성남시장 관용차를 타고 네. 그 아트센터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아트센터에서 뭐 저기 성남시향 공연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때 김혜경은 A 씨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수행을 했으니까 안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서 사과문 끝나고 기자회견 때 김혜경은 A 씨가 경교대에 채용될 때 처음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틀린 얘기가 되지 또. 그렇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대로 서사를 짜보자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배 씨가 저기 이번에 이제 그 후임 수행 비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번에 그 아트센터 때 그때 그 의사라던 A 씨 아시잖아요. 그 친구 어때요라고 김혜경한테 물어봐주고 의사를 타진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트센터 시절에 A 씨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전을 잘 해가지고 김혜경이 좋게 봤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상당히 자연스럽게 서사가 나오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오케이 사인 받고 네. 이렇게 올린 거죠. 자, 아무튼 뭐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10인분씩 모는 거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좀 추정의 영역이라서 낙곰수 그거 이야기하면 낙곰수 돼버리니까 우리도. 예. 저도 물론 SNS에서는 재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아니면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네, 뭐 방송으로까지 나올 거는 아닌 네. 것 같고.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 좀 A 씨가 빌드업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이 10인분에 대해 실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 계속 해명을 요구하는 거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음. 그 10인분 왜 들어갔냐? 그래서 해명이 나오면 거기에 받아치려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히 예. 네. 그런 지금 흘러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김배경 갑질 관련해서 이제 쭉 그동안 한 기사들입니다. 이게 와, 이 민주당의 삽질들 해야 되는데 시간 안 될 것 같다. 지금 10분 우리 그 10분 남았는데. 가장 열일하시는 네. 그 현근택 씨. 예, 현근택 씨만 다뤄보죠. 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삽질들이 엄청 많은데 이건 안 되겠다. 진짜 다음 주에는 이거 저기 김혜경 갑질건을 그냥 단신으로 다루고 우리 묵힌 민주당 삽질들만 모아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현근택 2월 5일 페이스북 굉장히 열심히 열일하시고 계시죠. 이거 때문에 또 주초에 많이 빡쳤죠, 다들. 네. 별정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퇴사하면 그만인 일인데도 그만두지 않고 일일이 통화를 녹취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이 의도적으로 보인다. 그 이재명 생각나네. 이재명 그 기자 질문하는데 질문이 악의적이네. 뭐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이게 닮게 되나 봐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되는 방법밖에 없나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맨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쉴드를 쳐요. 그 논리가 안 나와. 논리를 못 만든다니까. 예. 도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후원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 때문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곧 말하자면은 이건 지금 H를 파리피플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아니 이게 그냥 편하게 월급 받는 게 더 나아. 계속 그냥 김혜경 뒤치다거리 하면서. 아니 물론 근데 A 씨는 저기 이재명이 도지사 관두면서 이제 끝났지. 끝나긴 했죠. 네, 끝나긴 했구나. 근데 이거 성남 아트센터에서도 일했고 도지사 수행비서도 했으면은 이게 커리어로 인정이 되면 뭐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지. 국힘 쪽에서도 이런 사람이면 국힘 쪽에서 쓰려고 그럴 걸 오히려. 이쪽 첩보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혼자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자료를 모았다는 말은 곧 폭로하기 위해 녹음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재명을 음해하려고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이 짓으로 파리피플 짓을 하고 있다. 지금 현근택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월 5일 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나중에 뭐 막
불거져가지고 이 일이 불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비서가 제보자 A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은 그냥 당해야 되나? 그렇죠. 그것도 사실 이게 불법 의전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예, 예. 애초에 그러니까 폭로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렇죠. 보험 들어오는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했을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는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보호 차원에서. 예, 이거를 악의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당할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요. 현근태기가 그러니까 참, 정말 욕할 수도 없고 진짜 정말 악의적이죠. 나쁜 새끼예요.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안 한 거만 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날 당시에도 다들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분노를 하셨죠. 아니 그 옛날에 뭐 그 많은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봤는데 네. 그 뭐 예전에 최순실 그 일 벌었을 때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최순실 그 무슨 재단 미르 재단? 네. 예, 거기 이제 안에서 일하던 내부 고발자들. 네, 네. 그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하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 사람들은 뭐 악의적인 거네 그럼. 그러니까요. 모든 공익제보자가 악의적인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뭐 들어오면 관두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현근택은. 그러니까요. 니김이 씨. 그게 어떻게 되냐고 쉽게. 그러니까 지가 뭐 직장인의 고달픔이라는 게 삶의 무게랑 같이 연동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누구는 들어오면 안 때려치고 싶나? 그러니까 현근택은 이게 상황이 안 더러운 거야. 지금 이재명 실드치고 사는 게 아주 행복한가 봐. 그런 게 적성에 맞나 봐. 적성에 맞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네. 아이씨. 그 이거를 지금 반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이게 근데 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현근택이 정치인이 아니고 네. 그냥 변호사 입장으로 이재명을 법정에서 변호하는 입장이었다면은 이거 반박 논리로 써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래도 상당히 엉성한 논리이긴 하지만은 반박 논리로 써볼 수 있는데 이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근택은 네가 어디 공당의 대변인인지 그냥 어디 법무법인 변호사인지 개인 변호사인지 네 정체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 일단. 네. 뭐 착실하게 민주당을 말아먹고 네. 있는 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 누차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재명 지지자라면은 현근택 자르라 그런다니까. 이 새끼 지금 지 역할이 뭔지도 지 자리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거 좀 말아먹을 놈이라고. 차라리 전재수가 나왔어. 자꾸 대답하기 어려운 거 묻지 말라고.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근택이 2월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월 9일이었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재명 캠프 수장으로 합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뻘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소리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현근택이 사과를 했어요. 여기 와서 짧지만은 네. 자기가 뭐 공격한 거 사과드린다라고. 근데 말이 이미 이 말은 그 며칠 동안 퍼져가지고 사람들 그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앞서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이 되고 칼이 되고 해가지고 그 제보자 A 씨를 수없이 찔러댔단 말입니다. 이 말이 늦게 사과하면 뭐 할 거야? 그 자기가 뱉은 말 다 주워 담을 수 있나? 이미 늦었지. 그럼요. 뭐 지으면 끝인 것 같지만 전혀 이미 뭐 그 지지자들 통해서 막 퍼날라 지고 그럴 텐데. 재생산되고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삽질들은 많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민주당의 삽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털고 가는 셈 치고 한번 다뤄야겠습니다. 진짜 이 이슈에 더 이상 우리도 휩쓸리지 말고. 네네. 네. 그래서 현근택까지는 네. 그냥 맛보기 예고편. 네. 최민희, 무상호, 유인태 많은데 진짜.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에피소드의 녹음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그래서 후보 등록 13일. 예, 그러니까 네. 내일부터죠. 네.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대선은 투표일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9일이니까. 네. 이제 4주일 안 남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2월 짧잖아요. 네. 예, 짧으니까 금방.
후보 등록하고 나면 저희도 또 약간의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물론 그건 이제 이번 주에 그 이낙연 대표님이 그 선대위 선대위 총괄로 합류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된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후보 등록 끝나고 나면 또 약간의 모양새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음의 모양새가. 네. 하여튼 이제 뭐 약 4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입니다. 네, 끝까지 생각보다 재밌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러게요. 힘들지 않고. 입장을 잘 정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더 다음 한 주에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